두 번째 주제는 CJ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CJ그룹에서 왜 콘텐츠 쪽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사실 이제 저희 채널 엔터, 미디어, 콘텐츠 이런 데 관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에서 사실은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이 CJ입니다. 그래서 CJ에 대해 가지고서 뭐 좀 이제 많이 스터디를 하게 되면 그게 파생돼 가지고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CJ가 최근에 보시면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요게 이제 최근에 공시까지 되었던 내용인데 CJ그룹에서 향후 3년간 1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좀 더 이제 저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4대 축으로 나누게 됩니다. 문화, 컬처, 플랫폼, 그 다음에 웰니스, 서스테이너빌리티 해가지고 요 4개 분야로 나눠서 우리가 CJ그룹은 3년간 1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컬처는 뭐 우리가 아는 뭐 음식, 음악, 뭐 이런 콘텐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은 뭐 이제 좀 나눠져 있어요. 디지털 플랫폼 요건 콘텐츠 관련된 것일 거고요. 티빙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통운, 물류 인프라 이렇게 나눠져 있는, 예, 그리고 이제 건강 관련된, 그다음 친환경, 뭐 미래 식량,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겠다. 이거를 이제 공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컬처나 플랫폼, 저희가 그냥 단순 계산해 볼게요. 단순 계산하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콘텐츠 관련이니까는 아이고 10조면 한 5조 정도는 투자하신다는 거 아닐까요? 뭐 요렇게 해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CJ가 그룹이 이 정도로 돈이 많았어? 5조씩이나 투자해도 될까? 근데 이거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투자하는 모습을 즉각적으로 보인 거죠. 예, 그 직후에 이제 뭐 라라랜드 제작사를, 미국의 인데버를 9,400억 원에 인수하는 이제 인수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티빙에 3천억 추가 투자. 그러면서 이 2개만 합쳐도 1조 2천억이 넘어가죠. 그 다음 최근에 이제 SM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걸 합치면 거의 2조가 되어가요. 뭐 3년간 10조, 컨텐츠 쪽 한 5조로 보이는데 벌써 2조? 예. 근데 이게 사실 이제 CJ E&M 쪽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아예 그런 거 이미 좀 많이 예견돼 있던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이제 CJ E&M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요 기사에 보니까는 정리가 잘 돼 있던데요. 향후 5년간 5조를 투자해서 K 콘텐츠 허브로 만들겠다. 자, CJ E&M 향후에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5년간 5조 이상의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다. 올해 8천억을 시작으로 향후 5년 동안 5조 이상이다. 경쟁력 있는 이제 IP 지속적으로 창출해내고 드라마, 영화, 웹툰, 공연, 그리고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자체 생태계를 완성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보시면은 뭐 하여튼 네, 아주 그 공격적인 계획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CJ 쪽에서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게 이미 상반기 때도 얘기가 나왔고 하반기 때는 그룹 차원에서도 얘기를 했고 실제로 보니까는 지금 11월부터는 돈을 실제로 쓰고 있는 것도 보이고 뭐 그런 거죠. 여기에 더해가지고서요, 상반기에 사실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제2의 스튜디오 드래곤을 설립한 얘기도 이때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설왕설래들이 있었고 사실 그러면서 뭐 기사들도 뭐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뒤에 보시면은 이제는 아예 이제 공시까지 했죠. 물적 분할을 통한 신설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추진 목적이 글로벌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 멀티 스튜디오 시스템 구축, 글로벌향 K 콘텐츠 제작 확대 및 IP 유통 등 수익 사업의 극대화. 그러면서 그 대상이 예능,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 공시들로 인해 가지고서 확실히 지금 명확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이 멀티 스튜디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거야 라고 해서 3분기 공시 나온 걸 딱 보니까는 강재규 감독의 M 메이커스, 그 다음 박찬욱 감독의 모호필름, 그리고 애니메이션 라바를 제작한 제작진들이 모여서 만든 밀리언 볼트라는 회사가 이미 인수가 되어 있었던 3분기 공시에서 이미 여기에 투자가 돼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요,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시게 되면 CJ E&M 제2의 스튜디오 드래곤 설립 데드라인 임박, 이재현 회장 보고 11월 발표 일정 도래, 추진 중인 M&A 속도가 관건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 2천억을 쏟아부어 11곳을 갖다 붙이겠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지금 이미 요런 데들도 투자가 뭐 들어갔고, 요거 다 합치면 한 3, 400억 정도 지금 들어갔어요. 이미 3분기에. 그럼 뭐 한 2천억 뭐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쪽만 다 합쳐도 뭐 2조 넘어가요. 예. 이게 공격적입니다. 굉장히.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우려들이 많죠. 일단은 사실 뭐 제2의 스튜디오 드래곤 타이거로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사실상 물적 분할하고 뭐 이제 그 배터리 기업이나 포스코의 물적 분할과 뭐가 다르냐, 이거 물적 분할 해놓고서 또 상장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지주사 디스카운트에 그 다음에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률이 낮아지니까, 희석이 있으니까 지분율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안 좋은, 이제 E&M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혹시나 나중에 지금 후계자 구도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서 뭔가 소위 말해서 밀어주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한 여의도 내에서의 지금 매니저 분들 사이에서의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는 절대로 투자자분들한테 좋다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성공하지 않으면 희석이나 아니면은 지주사 뭐 디스카운트,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주가가 그래서 좋을 거냐 나쁠 거냐, 그걸 얘기를 드리려는 것보다는, 이게 크게 봐서는, 그러니까는 요 설립하는 거 요 한 건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게 엮여 있잖아요. 전반적인 투자의 급증이란 말이죠. 이게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것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가 아마도 지금 보여드리는 요 링크에 걸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언제 나온 거냐면 2019년도 11월 21일입니다. CJ E&M, 스튜디오 드래곤과 넷플릭스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 여기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온 거죠. 자, 최고 품질의 콘텐츠 제작과 전 세계 배급에 대한 의지 강화하는 협약이 체결이 되었다. 자, 배급에 대해서 단연간의 계약을 골자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2020년부터 3년간 유효한 이 협약은 점점점점 하고 있습니다. 요 계약이 뭐냐 하면은요, 2020년부터 해서 21, 22년까지 3년간 21편의 드라마를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CJ그룹에서 넷플릭스한테 공급을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강력한 서로 간의 전략적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넷플릭스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의 4.9%까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CJ E&M에서 줬던 거죠. 예. 여기에서 핵심은 요겁니다. 3년. 내년이 2022년이죠, 그쵸? 그러면은 계약이 완료가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계약이 완료가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기존의 파트너하고 협력을 계속한다. 두 번째, 다른 OTT하고 신규로 협력 관계를 맺는다. 세 번째, 이런 협력 관계 없이 더 큰 꿈을 가지고서 티빙을 글로벌 OTT로 만들겠다. 아마 요 세 가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CJ는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재계약 시즌이 도래하는 2022년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이 굉장히 난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이거겠죠. 넷플릭스하고 계약을 맺었던 2019년 11월 이후 지금 2021년 12월 3년이 이제 2년이 지난 3년이 아니라 2년이네요. 2년이 지난 이 사이에 우리나라 이제 콘텐츠 업계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 보시면 한국 영화가 대성공을 거뒀죠. 기생충이 아카데미의 사관왕을,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K-팝이 완전히 주류 문화로 등극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BTS하고 블랙핑크가 글로벌 대성공을 거둔 거. 그 다음에는 한국 드라마도 글로벌 대성공을 거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좌의 게임하고 지금 거의 뭐 비등비등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오죽하면은 뭐 실적 발표에 오징어 게임 추리닝을 입고 넷플릭스 CEO가 나타나겠습니까? 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하고 3년이라는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지 그 2년 지난 사이에 한국에 굉장히 체력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마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감이 오시겠지만은 더 좋은 계약 조건이라는 게 눈에 보이시겠죠, 그쵸? 여기에 더해가지고요, 사실 우리나라 콘텐츠가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대체 불가하는 콘텐츠라는 인식도 지금 OTT 업계에서는 자리를 잡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영화나 드라마, 음악, 예능 쪽은 한국이 아시아 쪽에선 꽉 잡고 있다. 애니메이션 분야는 일본이 꽉 잡고 있다. 어차피 중국은 뭐 먹을 게 많은 시장일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않는 시장이지 않느냐. 그럼 중국을 제외하고 아시아를 보자. 영향력이 애니는 일본, 나머지는 전부 한국이더라. 그러면 이 두 군데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의 이제 글로벌 그 OTT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가느냐를 한번 보시면요. 제일 먼저는 메인 시장인 미국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엄청나게 프로모션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구독자가 쌓이게 되면은 그 이제 문화권이 그래도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럽이나 라틴 시장으로 이제 두 번째 타겟이 짜고 공략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추가적인 기업은 계속 성장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아시아로 오게 됩니다. 넷플릭스가 여기까지 이미 다 걸어온 길이고요. 이제 디즈니가 넷플릭스 뒤로 걸어오고 있고 그 디즈니의 뒤를 HBO 등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 시장을 들어오려면 한국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숫자로 저희가 표현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건데 뭐냐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 이게 실제로 숫자로 OTT 글로벌 회사들한테 도움이 되냐? 아시아 쪽 시장이 뭐 동남아나 이런 데서 뷰가 나온다고 해도 뭐 그런 데서 불법인 거 많이 보고 해버리면은 별로 도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본 시장만 해도 먹을 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의 지금 OTT 시장을 보시면 아마존 프라임이 1등인데 697만, 작년 말 기준이거든요. 2등이 넷플릭스로 546만인데, 넷플릭스가 이제 점유율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을 보시면은 약간 이제 그 7천억 정도 매출액을 1년에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1등이 아마존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제 쇼핑하고도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입자가 많은 면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존이 넷플릭스 제치고 압도적인 1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안 합니다. 잘. 예.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쿠팡이 이제 그 로켓 되니까는 뭐 그런 김에 겸사겸사 축구도 볼까 해가지고 쿠팡 플레이 하고 요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넷플릭스가 존재감이 꽤나 됩니다. 1년에 연매출 7천억을 올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일본도 시장에서 성장률이 가파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주요 콘텐츠가 무엇이냐 라고 해서 보시면요. 요것도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은요. 글로벌에서 각각의 옷 채널별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해가지고서 최근 뭐 지난해 올해 뭐 최근 월 뭐 이런 거 해서 순위가 다 여기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은 좋은데 이제 어제자죠. 이제 그저께네요. 그저께 12월 9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일본에서 넷플릭스 탑 10이 뭐냐라고 해보면은 1등이 한국 거죠. 이제 연모 드라마고 원피스는 다들 아시는 애니메이션. 이것도 이제 애니메이션이고요. 요것도 애니메이션. 요것도 애니메이션인가? 그렇고 그다음 7등이 보시면은 이제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8등이 종영한 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랑의 불시차. 그 다음에 9등이 이것도 한국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 제목은 지금 뭐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클릭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거. 그 다음에 10등도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그해 우리는 이제 한국 거거든요. 그래서 탑10 안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본에서 넷플릭스라는 이미지는 어떠냐 하면은 넷플릭스 왜 가입했어라고 하면은 애니메이션하고 한국 드라마 보려고 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야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건 아니고 좀
뭐 긱한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오직 애니랑 한드 때문에 5에서 600만 명이 연간 7천억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한국 드라마가 티켓 파워가 굉장히 있다. 그래서 뭐 다른 시장으로 더 안 넓히고 일본 시장에서만 진출하려고 해도 한국 드라마는 사볼만 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OTT 쪽이. 그래서 이제는 연간 1조 원 정도 시장이 됐는데, 여기에서 뭐 최근에 오징어 게임 이런 것 때문에 점유율이 더 올라간 것도 있지만 넷플릭스 점유율이 거의 한 4에서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일본하고 한국에서 한국 드라마 보는 것만 해가지고서도 투자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해도 좀 서프라이즈한 부분인데,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오징어 게임이나 마이네임이나 지옥이나 뭐 갯마을 차차차 이런 것들이 글로벌 순위에서도 히트를 치면서, 아니 한국 거를 일본이랑 한국 공략용으로 정도 샀는데 보니까는 글로벌에서도 먹히는 게 됐구나 라고 해서 가치가 예상 대비해 가지고서는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잘 되는 거는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문제 제기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넷플릭스 창작자 싹쓸이 우리는 글로벌 하청 기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윈윈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돈을 처음에 집어넣지 않았으면 제작도 안 됐을 드라마들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잘 돼버리니까는 레비뉴 쉐어를 왜 안 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뭐 하나 만든다 그러면 회당 뭐 몇 억 해가지고서 총 200억 뭐 300억 투자할게,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다 내 거야. 넷플릭스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정률 계약,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사실 뭐 그전에도 한번 저희 채널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이번에도 반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콘텐츠가 재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RS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비뉴 쉐어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계약이 맺어진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래도 계약이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이게 그 뭐랄까요, 그 구속성이 있잖아요. 갑자기 지금 만들고 있고 이미 투자 받기로 땅땅땅 사인까지 다 했는데 그거 다 정액 계약인데, 우리 정률 계약으로 요즘 오징어 게임 보셨죠? 한국 잘 나갑니다. 바꾸겠다고 해서 바꿔집니까? 그건 절대 바뀔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바꿀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냐라고 해버리면은 내년 하반기입니다. 예. CJ하고 넷플릭스가 재협상을 하게 되는 그 시기다라는 겁니다. 아마 넷플릭스하고 협력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CJ 쪽에서는 강력히 요구를 하겠죠. 뭔가 배분 비율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RS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뭐 안 할 리가 없지 않을까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른 쪽에서 우리는 보니까는 한국이 잘 만들던데 그중에서 CJ가 보니까 엄청 크게 하던데 얘네가 거의 관문 같던데 이 기업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구나. CJ 넷플릭스하고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하자.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안을 할게. 그렇게 되면 다른 데하고 협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고 이제 CJ가 우리는 그냥 우리께 너무 좋아. 그러니까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초반에 좀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고생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이 티빙이라는 거 글로벌로 한번 키워보자. 하여튼 뭐 요 세 가지 가능성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두 열려가지고서 이제는 여러 가지 썰들을 만들어내면서 뉴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CJ그룹의 입장이라면. 그러면은 이 재협상을 앞두고서 무조건 해야 될 거는 IP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겁니다. 질 좋은 IP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두면, 제작 역량을 확보를 해두면 당연히 재협상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오늘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러니까는 CJ그룹에서 이만큼 콘텐츠 투자에 최근에 많이 집중을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금액을 늘려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사실 이게 뭐 CJ가 갑자기 벼락치기처럼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사실 금액이 큰 건이 지금 보이는 거는 뭐 최근의 일들이긴 하지만은 사실 지금 지난 2년 동안 넷플릭스하고 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 CJ그룹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IP 확보를 위한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 빌리프랩이라는 겁니다. 빌리프랩이 이제 하이브하고 같이 만든 거죠. 52대 48로 나눈 이제 만들어낸 회사인데 여기가 보이그룹 하나 만들었죠. 엔하이픈 이미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걸그룹이 런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히트를 치게 되면 또 하나의 IP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의 대표적인 아이돌 이제 제작사인 이제 프로덕션인 요시모토 흥업하고 CJ가 7대3, CJ 7입니다. 해가지고서 라포네라는 회사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걸로 일본판 푸듀 1, 2를 완료를 하고 보이그룹입니다. 둘 다. 그리고 이미 데뷔도 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조원이고 두 번째가 아이에나인데 보시면은 이미 그 조원의 경우에는 초동이 30만 장 이상 계속 팔리는 레벨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니주가 지금 30만 장이니까 굉장한 거죠. 여기도. 그 다음에 INI 같은 경우에 11월 지금 데뷔했거든요. 일본에서요. 초동 기간 동안에 얼마 팔린 줄 아세요? 51만 장 팔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역대 데뷔 그룹 일본 내에서도 4등인가 뭐 그런 기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포네도 잘 되고 있는 거. 그래서 IP가 또 확보가 됐죠. 그 다음에는 공연 전문할 수 있는 한국에 사실 공연 전문이 이게 없어요. 그게 문제인데 라이브 시티 요거 뭐 2024년 더 밀릴 수도 있긴 하지만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지금이야 계속 SM 얘기지만은 그전에는 다른 회사들 지금 인수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엔터 회사 인수로 IP 또 확보 그리고 티빙을 이제 본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 힘에 붙이니까 다양하게 다 들어와라 해서 네이버 JTBC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연합군을 하나 만들어놨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심플해요. 내년도 하반기에 지금 CJ 입장에서는 글로벌 OTT하고의 재협상이 굉장히 큰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또 추가적으로 몇 년간의 방향성이 잡히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침 그 사이에 아주 또 운도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한국의 여러 분야의 뭐 하나가 아니라 영화, 음악, 그리고 드라마 모든 부분에서 글로벌로 지난 2년 동안 굉장한 히트를 쳤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CJ가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까지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뭐 CJ ENM을 지금 바로 사야 되나요? 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내년 하반기라는 거는 꽤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들 투자를 하실 때에는 겉으로는 말씀하실 때 전 장기 투자자입니다. 미리 사서 뭐 이런 얘기들 하시지만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거를 모습을 지켜보게 되면 장기 투자에 정말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DNA를 가지신 투자자는 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실제로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의 회전율을 보면 그게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자체는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장기 투자를 내가 처음부터 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제 86관가 얘기했으니까는 뭐 투자해야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게 흘러가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그리고 이게 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CJ가 워낙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다 보니까는 다른 회사들한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시고, 예, 뭐 요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거 이미 예정돼 있던 거야. 그거 내가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좀 대비를 해두시라는 측면에서 알려드리는 거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요 정도에서 좀 우리나라 크게 봤을 때 콘텐츠 쪽에서 큰 이슈 될 만한 게 요런 것들이 있다. 요 정도를 좀 머리에 담고 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주제인 CJ 콘텐츠 투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